자, 이제 첫째 시간 이어서 두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이바해봤어 그 저번 시간에는 그 서산 간척지를 유조선을 가지고 메꿔서 땅을 메꿔서 유속을 느리게 해서 서산 간척지를 만들어낸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잠깐 제가 얘기 들려 딴 데로 빠지려다 말았는데 원래 유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조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경매 해보신 적 있나요? 가웬 얘기지만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하시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여튼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사부님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취미입니다. 특히 사부님은 교수님을 사부님으로 정한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경매를 배우겠다. 그러면 경매는 그냥 경매 필드에서 전문가만 저는 쫓아다녀요. 또 예를 들면 어떤 내가 글로벌 셀링을 배우겠다. 그러면 글로벌 셀러 활동을 하면서 돈 많이 번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를 그냥 내 쌉으로 아무리 내가 뭐 나이가 젊더라도 그분이 또는 학력이 낮더라도 저는 그분을 쫓아다닙니다. 여튼 그때 근데 그 제 쌉은 이제 경매 쪽은 그 야생아라는 분이 계신데 여하튼 뭐 이름까지 얘기 드리긴 그렇고 필명이 야생아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 경매를 하면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권리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종목별로 돈 버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경매 중에 그 경매도 뭐예요? 부동산을 주로 그 입찰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배가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부동산이에요. 자동차 부동산입니다. 뭐냐면 부동산의 원래 뜻은 그거예요. 등기부 등본 있죠. 소유권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재화, 이거를 부동산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그래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로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 재화를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는 뭐 배도 있고 땅도 또 여러 가지죠. 임야, 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수익 모델을 알아야지만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이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 배만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배는 수익 모델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배는 고철값이 어느 정도 될까를 보고 경매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꾸로 어떤 분들은 야, 이 배는 이거 다 낡아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 이거 못 써. 이건 경매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주 싸게 나오면은 당연히 고철들만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고철을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럼 고철 시장에 대한 유통 라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산 가지고 뭐해? 이거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어요. 형질 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그 임야를 받아서 그 임야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아니면 광물들을 채굴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거나 그쪽 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가서 받는 경우도 많아요. 여하튼 이렇게 어떤 부동산별로 사업별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또 사업 모델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업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고 뭐든지 한 가지만 제대로만 하면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깊고 아주 깊숙하고 그리고 차별화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업의 성공은. 절대로 넓고 보편적인 거에서는 절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사례입니다. 부산 유엔묘지가 있는데 보이시는 데가 지금 저게 그 옛날에 6.25 때 참전용사들의
어떤 영혼과 유골들이 묻혀있는 그 부산 유엔뮤지예요. 저거 기공식을 할 때, 뭐 이건 당연히 유엔사에서 이제 미군에서 용역을 줬겠죠? 공고를 하죠, 그 용역은. 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 유엔 묘지 공사를 하실 분들 입찰합니다 하고 건설회사니까 입찰을 받았겠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 RFP가 뭐냐? 그러니까 그 건설 조건이 이때가 한겨울인데요. 한겨울인데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막 접어들 때인데 파란 잔디로 적어도 유엔모지 기공식이 될 때는 좀 그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거를 설립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의 푸르른 풀들로 깔릴 수 있도록, 그래서 화사하게 겨울이라도 황량하지 않고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묘지를 조성해줘라 라고 RFP 그 건설 조건, 공사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기업들이 쟤네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추울 때는 잔디가 노란색이라는 걸 모르네. 이건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그 계약 위반이라고 나중에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다 통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현대만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들어갔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갔겠죠. 정주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겨울에 어떻게 저기에 묘지 그 전체를 녹색의 풀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한겨울에. 그렇습니다. 보리 알죠? 보리. 예. 거의 겨울에 싹을 내서 봄이면 여름이 봄에 수확을 하나 여름에 수확을 하나 그 보리, 예, 청보리 쉽게 얘기하면 이 청보리를 그냥 갖다가 잔디에 대신 쫙 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거의 봄에 그냥 그 황량한 벌판이 녹색 풀들로 아주 그냥 활기가 넘치게 그렇게 해서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묘지 그 뭐라 그러냐 그 하여튼 건립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제대로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워낙 이런 아이디에이션이 강하고 창의적인 이 건설회사인 현대에 미군은 거의 뭐 공사가 나오면 다 몰아줬다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엔 이봐 해봤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아이디에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그런 아이디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거 이제 블루오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기존의 틀에서 생각을 안 하는 분 같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이 정주영 회장한테서 배워야 되는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주로 많이 나오냐면 뭐 교양이니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이런 거 혹시 보셨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그 김희천이라는 한국의 어떤 석학이죠. 예, 경영학 석학인데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블루오션 전략인데 이거를 뭐 설왕설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전략이냐? 그냥 성공 사례들 이렇게 몇 개 나열해 놓은 거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성공 사례들의 모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또 이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에 들어가 보면 제일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틀에서 깨져라 라는 거예요. 틀에서 깨져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디어 퀴즈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9가지 기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9가지 기둥을 4개의 선으로 한번 모든 점을 다 연결시켜 보라는 거죠. 4개의 선으로. 4개의 선. 하나, 둘, 셋, 넷. 그럼 꼭 어디 하나가 빠져요. 어디 하나가 빠져요. 어떻게 하면? 틀에 갇혀 있으면. 틀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선 9개를 어떻게 하면 지금 넘기기 전에, 넘기면 답이 있으니까,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9가지 선을 4개의 선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4개의 선. 하나, 둘, 셋, 넷. 그럼 어디 하나가 벼. 연결 안 된가? 안 된 데가. 모든 점을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4개로. 틀을 깨고,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선을 다 이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틀에서 벗어나라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틀 안에서 4개를 그리면 4개 하나 둘 셋 넷 뭐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아니 하나도 안 됐잖아. 이렇게 하면 절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으로 나와야 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됐나? 하나 둘 셋 넷 그죠? 바깥으로 나오니까 4개의 선이 다 이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아주 긴 선을 이렇게 긋고 또 여기서 멀리 가다 보면 거의 직선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또 통과해서 2개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통과해서 3개 그럼 3개의 선으로 다 이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틀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그 9개의 기둥의 정답입니다. 뭐예요? 없는 데까지 나가야 돼. 이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까지 나가야 돼. 나가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일화가 되는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88올림픽 유치한 거죠. 그죠? 이 88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갈 때는 그랬대요. 들러리만 되지 마라. 네. 그리고 여론도, 여론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여론도 이때 나고야가 따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88올림픽. 예. 그렇게 소문이 다 났었는데,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따왔죠. 그래서 서울올림픽이 됐고, 그때 일본이랑 같이, 하게 됐죠. 그 2가지, 이것도 내가 보면 하여튼 협상의 대가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누가? 정주영이. 이때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성공의 핵심 요소가 바로 뭐예요? 이것도 틀을 바꾼 겁니다. 뭐예요? 선물을 줄 때 정주영은 감성에 호소했어요. 특히 ISC 위원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죠. 심사위원들이 지역을 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꼭 누굴 데리고 온다? 사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다 숙박을 했었대요. 이런 결정할 때.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전날 심사위원들이 이제 성적을 매기는 마지막 날 잘 부탁드린다고 이 뇌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일본의 정밀 시계, 손목 시계를 하나씩 다 쌍쌍이 선물을 했대요.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비싸면 그죠? 여하튼 그렇게 선물을 했는데 정주영 같은 경우에는 감성에 호소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꽃바구니를 모든 IOS 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방에다가 앵겼대요. 그것도 직접 그때 현대 지사라 그래야 되나? 외국 지사에 있던 모든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직접 손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손편지까지 써서 하나씩 방에다가 전달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날 가장 크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뇌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회자되면서 이뻤네, 감동을 먹었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고 바이럴이 된 거죠.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서울로 올림픽을 유치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도
글쎄요, 책에는 없지만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중에 뭐냐면 외부 환경 분석 아니면 환경 분석을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경쟁사가 어떻게 그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걸 받는 고객이죠. iOS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에요. 고객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니즈들이 있는가, 거기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사모님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유아용품들은 비싸게 잘 팔립니다. 근데 타겟이 누구예요? 유아용품의 고객은? 그렇습니다. 고객은 요즘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되는, 절대 유아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유아한테 맞춰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쓰게 하는 고객들, 결정을 짓는 그 고객들이 누구냐? 그게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들입니다. 위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OC 위원들을 감동시킨 거는 결국은 그 할아버지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같이 이쪽에서는 누구였다?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감동을 시켜서, 고객 결정권자들을 감동을 시켜서 그 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소양강댐 관련된 일환인데, 이거는 부가 서비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창의력과 혁신인가요? 여기서 보여드렸었나? 지금 워낙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해서, 이게 안 나오네. 예. 나중에 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여기 안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정희 때 그 소양강 댐을 건설을 했었는데, 일단 국내 대기업 두 개, 어디에요? 삼성과 그 현대를, 이건희와 정주영을 딱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뭐라 그랬게요? 이봐, 제 친구들, 뭐 소양강 댐을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차별화된 그 제안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가져오도록. 왜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야, 이게 한강 이남 쪽이 개발이 됐는데, 강남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남에 맨날 물이 차고 그런 게 안 되겠어. 한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범람하지 않게 소양강댐, 상류진 그 소양강 댐, 소양강에 그 댐을 만들어서 이 한강의 수위를 조절합시다. 그래서 홍수 통제를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예, 빨리 만들어, 어떻게 만들면 가장 효과적일지 제안들 해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만은 뭐 현대건설도 넣어야 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 목숨을 걸었어, 여기다가. 그래서 뭐 해외 무슨 특별한 어떤 뭐 그 뭐라, 내력벽 콘크리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 댐 기공법을 가지고 와서 제안을 했고, 예, 제안을 했고, 정주영은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나가자마자 뭘 했냐? 그 댐 건설이 되면 이러이러한 게 좋아지겠구나. 그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강남에 홍수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강남에 땅값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정주영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나가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직원들 다 소집해서, 야, 돈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뭐 이 소양강 댐 건설도 제안도 중요하지만 제안도 하고, 그리고 그 제안 외에 뭘 하냐? 강남의 땅들을 인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투기 아닌가? 정보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전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같아요? 투기와 투자, 가외 얘기지만, 어떤 땅 투자는 투자 그러고
어떤 땅 투자는 투기라 그래? 여러분들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나는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면 이게 투기야? 아니면 1억을 그럼 얼마 정도?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면 투자인가? 2배 이상 벌면 투기예요? 어떤 게 투기일까? 저는 지금 이건 투기라고 봐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전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 보통 뭐 정치인들은 나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다 투기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1억을 벌면 어떠고 10억을 벌면 어때? 그죠?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는 어떤 특정한 정보,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권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투자 못하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지위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내부자 거래라 그러죠. 주식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챙긴다? 이러면 투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정보 없이, 향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획득해서 분석을 통해서 예, 투자를 하는 거, 이걸 투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투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 소양강댐 건설을 하면 강남에 물이 홍수가 안 날 뿐이지 그거 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까지 생각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 글쎄 투자인지 투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야 이거 헷갈린다. 헷갈리네.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이 기업가 정신은 이게 토론도 많잖아요. 이것도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뭐 그러니까 토론은 다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예, 토론.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토론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저는 책임 없이 그냥 막 지르지만 여러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토론. 왜 토론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저희는 한 번도 만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으로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자꾸 내드리는 거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한두 개만 계속적인 어떤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본인이 현대 회장의
아시겠죠? 자,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마감일 22일로 하면 안 되지. 예, 이것도 띡띡띡띡 6월 1일까지. 예, 이렇게 해서 예, 동시전형 과목으로 됐고, 이거 평가는 특별히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내는지 이런 것만 좀 내신 분들은 나중에 성적에 참작은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예,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도 토론이 좀 되고 있나요, 지금? 오, 많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거 보면 의견들만 내고요. 여기에 답글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토론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예, 답글들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좋네. 이렇게 의견을 냈으면 이렇게 답변을 계속 넣어주시는 걸 이런 분들, 이 답변을 하나씩 꼭 넣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적으로 답변 하나씩 어떤 토론이 됐든 답변을 하나씩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토론은. 아시겠죠? 답변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 답글을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소양강댐 정보를 듣고 정주영은 와서 예, 훗날 보면은 결국 입찰에 들어간 거는 삼성현대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삼성이 땄다 그러더라고요. 초반에는 예, 따서 운영을 하다가 그 적자 나듯이 되게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또 정주영이 그 공사를 받아서 예, 사역댐으로 바꿔서 또 지어서 예, 수익도 많이 챙기고 그리고 돈을 모은 거 가지고 강남에 뭘 했어요? 이런 아파트까지 아니 아파트 백화점까지 져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렇죠?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그래서 압구정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예, 꽤 원래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이 부분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주영에 대한 마지막으로 예, 정주영은 그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이가 많죠. 예, 많죠. 근데 그때 젊었을 때 정주영 회장을 만났었는데 결국은 피터 드러커도 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석학이고 글로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까지 표현을 하는 이분이 정주영 회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배짱을 나는 지니지 못해서 직접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연구자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업은 해봐야 돼요. 100번 교수님들이 이론 가지고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보고 느껴야 됩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의 저 기업가 마인드가 왜 제가 지금 와닿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업은 리스크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간다니까. 계속 누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낙관적이기도 해야 돼. 이게 어떤 비관적인 분들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배짱 그리고 낙관적인 어떤 마인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돈 벌 자신 있었으면 경영학 고수를 안 하고 돈을 벌었을 것이다. 맞아요. 교수님은 교수님만 해야 돼. 근데 기업가 정신이란 거는 결국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예, 기질, 자질에서 나온다. 예,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는 거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을 하시려면. 저는 약간 후천적이에요. 저도 되게 감성적이고 그리고 되게 나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홀로 서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지속 경영을 계속 해야지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아남는데 이게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낙관적인 삶이에요. 낙관적인 사상. 그래, 요것만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편해질 거야. 또는, 아유,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괜찮아.
하고 버티는 어떤 마음가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무작정. 그래서 그런 어떤 기질이 없으면 제 생각엔 사업은 언젠가는 꼬꾸라지거든요. 전 3번 꼬꾸라졌는데 지금까지 버티잖아요. 안 죽고. 네. 그런 어떤 낙관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얘기 쭉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어서, 예, 이병철, 이건희씨. 이건희, 왜 이병철이지? 죄송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예,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